그만두세요. 그 한마디가 병원 로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세상의 시선을 뒤집을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한 간호사가 환자들과 동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강요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그 순간 조용히 일어선 한 사람, 한 중년의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단 한 장의 계약서가 병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죠. 과연 평범한 간병인으로 불리던 한 여자가 어떻게 150억짜리 계약서를 들고 거대한 병원 권력과 맞섰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 조항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품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분명히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6시 부산 해운대의 대형 종합병원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하얀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의 경쾌한 발걸음 소리, 환자들의 작은 신음, 보호자들의 한숨, 그 모든 소리가 섞여 병원만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603호 병실 구석에서 정희는 조용히 환자의 이불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달째였죠.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실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간호사로 살았으니까요. 60세의 정희는 이제 간병인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 집은 너무 조용했고 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죠. 이번엔 간호사가 아니라 간병인으로요. 시간제 일이었습니다. 보수는 간호사 시절에 3분의 1도 안 됐죠. 하지만 정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똑같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오전 8시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소연이었습니다. 정희의 딸이자 이 병원의 내과 간호사였죠. 소연은 32세였습니다. 엄마를 닮아 키가 작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환자들은 소연을 좋아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손길이 따뜻했으니까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소연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나 잘 챙겨 먹어. 요즘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괜찮아요. 바빠서 그래요. 소연은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딸이 이 병원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 기뻤습니다.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요즘 소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눌려 있는 것처럼요. 병원은 변했습니다. 정희가 일하던 시절과는 달랐죠.
그때는 환자가 중심이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환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도 곳곳에 붙은 포스터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적 달성, 목표 수익 120%, 환자 만족도 상승, 병원 평판 상승. 말은 환자였지만 실제로는 돈이었습니다. 정희는 간병인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의 대화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번 달 실적 못 채우면 또 경고받는데 환자가 적어도 입원 기간 늘리라는 거 아냐? 말이 돼?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가 맞춰야지. 정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이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수익을 파는 곳으로요. 그날 오후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5층 중환자실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투약 실수였습니다. 한 환자가 약물 과다 투여로 위독해진 거죠. 응급처치로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정희는 복도에서 의료진들이 급히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록 확인했어? 네, 약품량이 2배로 입력되어 있었어요. 누가 입력한 거야? 그게 기록상으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간호사 회의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회의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유난히 컸습니다. 부원장 이기석이었죠. 이기석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목소리는 항상 낮고 무거웠죠. 그는 병원의 실세였습니다. 원장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연이 나왔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나나. 말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소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투약 기록이 내 아이디로 남아있대요. 정희의 손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나는 그날 그 약 안 만졌어요. 진짜예요. 근데 시스템엔 내가 입력한 걸로 나와 있대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원장님이 그러시는데 기록이 증거래요. 변명하지 말래요. 정희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정말 안 한 거지? 안 했어요, 엄마. 맹세할게요. 소연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 정희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혼자 있을 것 같아서였죠. 밤 10시 간호사 휴게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소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끼는 소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연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 힘들게 하려고 간호사 된 게 아닌데.
정희는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부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월요일에 환자 보호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래요. 순간 정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한대요.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나 그럴 수 있을까요? 엄마 무릎 꿇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소연을 꽉 안았습니다. 소연이 엄마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곳에서 사람을 무릎 꿇리다니.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남편 장례식 때. 아, 사모님. 물론 기억하죠. 무슨 일이시죠?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계약서 있잖아요. 남편이 맡긴 그 서류. 효력이 아직 살아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쓸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가방 속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준공식 날이었죠. 정희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뜻대로 할게요. 돈을 제대로 쓸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희는 간병복이 아니라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고 어깨에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테니까요. 월요일 오전 9시. 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정희는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원장 이기석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군중 사이를 가르며 걸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 위압적이었죠. 그의 뒤로 간호부장과 행정팀장이 따라왔습니다. 이기석이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둘러보는 왕처럼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병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주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투약 실수로 환자분이 위험에 처했죠. 이기석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실수입니다. 책임은 져야 합니다. 소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기석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박소연 간호사, 앞으로 나오세요. 소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환자 보호자분들과 여러분께 사과하세요. 제대로. 이기석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이기석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순간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게 진정성입니다. 이기석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원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기석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소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동정하는 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무표정했습니다. 간호사 동료 몇 명이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소연은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간호사가 실수한 거래. 그래도 무릎까지 꿇게 하다니. 요즘 병원이 다 그렇잖아. 환자 보호자 한 명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실수하면 책임져야지. 옆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돈 내고 치료받는 건데. 소연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귓속으로 파고드는 날카로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세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 단정했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이기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정희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안 돼요, 부원장님이. 일어나라니까. 정희의 목소리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엄마의 손이 그녀를 지탱해줬습니다. 정희는 소연의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야. 소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기석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내 딸을 일으킨 겁니다. 이건 내부 징계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징계요? 정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징계입니까? 실수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기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병원의 규칙입니다. 규칙이요. 정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짓밟는 게 규칙이라면 그건 규칙이 잘못된 겁니다. 이기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겁니까? 훈계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죠. 정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딸은 그날 그 약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이기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록은 명확합니다. 박소연 간호사의 아이디로 입력됐어요. 기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있습니까? 이기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이 병원은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희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기석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의 권력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보호자분,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냉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돌아갑니다. 돈과 권력으로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기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병원이 누구 덕분에 돌아가는지 아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제 간병인이 뭘 안다고 여기서 큰 소리를 치십니까? 순간 소연이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가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기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기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나중에 꼭 돌려드릴 테니까요.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웃을 차례일 겁니다. 이기석이 비웃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녀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가자. 엄마, 괜찮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두 사람이 로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간병인이래. 간병인이 감히. 이기석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는 주변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구경거리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정의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이 평범한 간병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정의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정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무슨 시작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돈은 제대로 쓸 때 힘이 된다. 정희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변호사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번호를 누를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정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높이 솟은 병원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의 절반은 남편의 돈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윤리를 어기면 회수한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해질 거야.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병원 신축 투자 계약서, 남편의 필적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가락이 그 서명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 정희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기석 부원장. 정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말했죠.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죠. 진짜 힘이 뭔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눈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그날 밤 정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부원장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정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어. 백이 없다고 했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준공식 날이었죠.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의는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일어나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남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민수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투자하려고 해요. 정의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병원이요? 왜 갑자기요? 우리 동네에 큰 병원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먼 곳까지 가서 치료받잖아요.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보도 평생 간호사로 일했잖아요.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정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충분해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조건을 하나 넣으려고요. 조건이요? 네. 병원이 윤리를 어기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요. 정의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되 정직하게 벌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되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돈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보. 민수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해요. 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면 안 돼요. 정의는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3년 전 민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제발.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정의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요. 서재 책장 뒤에 금고가 있어요. 열쇠는 이 편지와 함께 넣어뒀어요. 금고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병원 투자 계약서예요. 혹시 병원이 길을 잃으면
그 서류를 사용해요. 돈은 당신 거예요. 당신이 판단해서 쓰세요. 다만 꼭 기억해요. 돈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요. 정의를 지키는 데 써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사랑해요, 여보.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편지를 읽고 금고 열쇠를 꺼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았고 정희는 그저 조용히 간병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병원이 길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장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하나하나 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장 뒤쪽 벽에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손목시계, 만년필, 명함지갑,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정희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차갑고 작은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잘 꽂지 못했습니다. 2번, 3번 시도한 끝에 열쇠가 들어갔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철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습니다.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종합병원 신축 투자 계약서.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약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자 김민수, 투자 금액 150억 원, 투자 비율 병원 신축 자금의 47%.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따라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쯤에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17조 특별 조건. 정희는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본 투자금은 병원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법적 상속인이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의료윤리 위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 과실,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인권 침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행위, 상기 조건 위반 시 투자금 전액 및 이자를 3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조건을 넣어뒀다니.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정희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서명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정희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차분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며 읽었습니다. 계약서 뒷장에는 은행 보관증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150억 원. 정희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여보. 정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강철민 변호사,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믿고 일을 맡기던 사람이었죠. 정희는 메모 앱을 열고 문장을 적었습니다. 변호사님, 박정희입니다. 급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남긴 계약서 건입니다. 오늘 아침 뵐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이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원장의 오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두려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사모님, 오전 9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할게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그녀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9시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이었습니다. 강철민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사모님, 50대 중반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남편의 20년 지기 친구였죠.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3년 만인가요? 철민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철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게 설마. 네, 민수 씨가 남긴 계약서예요. 정희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네요.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형이 특별히 부탁했었어요. 제17조 조항을요.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이 돈만 쫓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형의 원칙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이 윤리를 어기고 있어요. 철민이 정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희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투약사고, 책임 전가, 그리고 소연이 무릎 꿇게 된 일까지.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제17조에 해당하나요? 물론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정확히 해당해요. 철민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해요. 정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단 증거가 필요해요. 철민이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요. CCTV 영상이나 증언, 문서 기록 같은 거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제가 준비할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찾을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민은 잠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각오하셔야 해요. 상대는 병원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천만에요. 형이 남긴 뜻이니까요. 철민도 일어나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민수 형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드시요. 사무실을 나서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방 속 서류철을 만졌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돈이 진짜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정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병원의 비리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정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손에 쥔 지금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검을 든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간병복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옷장을 열고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옷을 입으며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채웠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끝나. 정희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겼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 수 있어. 당신이 곁에 있잖아, 여보.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속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가죽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와 은행 보관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무게였습니다. 오전 8시 반 정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죠. 정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아, 소연아. 엄마 잠깐 볼 일 있어서 나왔어.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소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정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오늘 출근하지?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도 곧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이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흐르던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낼 거야. 오늘로. 버스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섰을 때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저 건물의 절반은 민수 씨 돈이야.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이 접수 창구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정희는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간병복이 아닌 정장 차림의 정희가 낯설었던 거죠.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로비 중앙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간호부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 환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정희는 간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부원장님 계신가요? 부원장님요? 무슨 일로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간호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바쁘실 텐데요. 먼저 예약을. 지금 당장이요.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간호부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잠깐만요. 연락해 볼게요. 5분 후 이기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비 부르겠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조용하지만 무거운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이기석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부산 해운대 종합병원 신축 투자 계약서. 큰 글씨가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대체... 정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투자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자 김민수, 투자 금액 150억 원, 투자 비율 47%.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은 제 남편의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신축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 가족의 돈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믿기지 않으세요? 정희는 은행 보관 증서를 꺼냈습니다. 은행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15년 전 입금 기록이에요. 이기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말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계약서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17조를 보세요. 정희의 손가락이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병원이 의료윤리를 위반하면 투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기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처우,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제17조 위반 사항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희는 이기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제 제 딸을 무릎 꿇게 했죠. 여러 사람 앞에서요. 이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정당한 징계였습니다. 징계요? 정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징계라고 생각하세요? 이기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병원 규정에 따라. 규정에는 없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규칙이죠. 사람을 짓밟기 위한.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제17조를 발동하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신호음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강철민 변호사입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박정희입니다. 지금 병원 로비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셨나요? 네, 지금 부원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기석 부원장님 계십니까? 이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의 법률 대리인 강철민입니다. 15년 전 투자 계약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약서 제17조에 따라 투자금 전액 회수를 요청합니다. 이기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30일 이내 150억 원과 이자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50억이라고? 저 사람이 투자자였다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기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본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 권한 바뀝니다. 그렇다면 본사에 연락하세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이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본사 상무의 목소리가 이기석의 전화기에서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상무님, 큰일입니다. 옛날 투자자, 가족이 나타나서. 투자자? 상무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설마 김민수 씨 말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17조 조항 있는 그 계약 말인가? 네. 지금 위반 사실이 확인됐나? 이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어제 의료진을 공개적으로 무릎 꿇게 했습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기석 부원장. 네, 상무님.
계약서 효력을 확인하라. 진짜면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기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상무님 150억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계약은 계약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기석은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슬펐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이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주인이었군요. 주인이 아닙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그리고 의료진들까지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다 끝났어, 소연아. 정희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소연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이기석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부원장님. 이기석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누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연의 손을 잡고 로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돼요? 병원은 변해야 할 거야.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면 문을 닫거나.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의료를 만들 거야. 아빠가 꿈꾸던 그런 곳을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정희의 가방 속에는 여전히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집 거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산 대형 병원, 의료윤리 위반으로 투자금 150억 회수당해.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투자자 유족이 직접 나서 계약 조항을 발동했으며
병원 측은 30일 이내 전액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건물이 비쳤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뉴스 보고 있어요? 응. 정희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한 일이 뉴스로 나오다니. 당연하죠. 엄마가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소연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병원이 난리예요. 본사에서 사람들 다 내려왔어요. 많이 바쁘겠구나. 네. 근데 소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희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부원장님이 사라지셨어요. 해임됐대요. 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윤리위원회를 만든대요. 직원들 의견도 듣고 환자들 고충도 접수받고요. 그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야. 진작에 그랬어야지. 소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아,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엄마, 나쁜 일 앞에서 침묵하는 건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 정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래. 우리가 지켜내는 거래.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정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사모님,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요. 아닙니다. 사모님이 하신 일은 특별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혼자만의 이야기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정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시청 앞 광장에서 작은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민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사모님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거든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청 앞 광장. 정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세워져 있었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진실만 말하면 돼.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박정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간병인 박정희입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용기는 제 딸한테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딸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환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군중 속에서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가 다시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돈이 세상을 바꿀 순 없습니다.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이 그 돈을 주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넣었죠. 윤리를 어기면 회수한다고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가 해냈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수한 돈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재단이요? 네. 의료윤리 재단이요. 정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의료진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환자들도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돈은 복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치유의 도구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의료를 되살리고 싶어요. 제 남편이 꿈꾸던 사람을 살리는 의료를요. 광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정희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소연에게 걸어갔습니다. 소연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고 윤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이 줄었습니다. 병원이 다시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희와 소연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고 있지. 분명히.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고 하겠지. 그리고 웃고 계실 거야. 왜요? 우리가 돈을 제대로 썼으니까. 소연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재단 일은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첫 회의가 있어. 변호사님이랑 몇 분이 같이 하기로 했어.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의료윤리재단. 어때? 좋아요. 아빠 이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돈이 진짜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곁에 있었어요. 계약서 속에, 그 조항 속에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정희는 서랍을 열고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쓸 일이 없는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신념이었고 사랑이었고 유산이었습니다. 정희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었습니다. 이걸 벽에 걸어둘게요. 매일 볼 수 있게.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남편 사진 옆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는 치료받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환자를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릎 꿇지 않고 존중받으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자요? 아직?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있어.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한 환자분이 엄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스 봤대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데 엄마 때문에 용기를 얻었대요. 자기도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간호사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말을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다행이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아, 너도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보,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단 일이 시작돼요. 바빠질 거예요. 그녀는 계약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던 일을 하니까.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싸움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옷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벽에는 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정희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철민, 의료윤리 전문가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모두 정의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자가 신청했습니다. 한 활동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구의 한 간호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려야죠.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면 안 돼요. 법률 지원은 제가 맡겠습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요? 재단 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지원 방법, 홍보 전략, 하나하나 결정해 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미소 짓고 있다는 걸요. 저녁 정희는 병원 근처를 걸었습니다. 변한 병원을 보고 싶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간호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603호 병실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정희가 간병했던 할머니가 계셨던 곳이었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누워 있었고 젊은 간병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돈이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을 때 계약서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액자 앞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 계약서를 남겨줘서. 그녀는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유리벽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돈이 세상을 바꿀 순 없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이 그 돈을 주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햇살이 정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뤄냈어요.